2025년 12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휠체어가 법정 안으로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한 여인이 앉아 있었고 흰 마스크로 얼굴 절반을 가리고 있었어요. 81세 한학자. 통일교에서 참어머니, 독생녀라고 불리는 여인이었습니다. 방청석에는 통일교 신도들이 가득 앉아 있었어요. 일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일부는 두 손을 모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법정 밖에는 방청을 하지 못한 신도들이 긴 줄을 서 있었고 일부는 참어머님을 석방하라는 손팻말을 들고 있었어요. 판사가 입장했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피고인 한학자,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검사가 공소사실을 읽어 내려갔어요. 1억 원 불법 정치자금, 6천만 원짜리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2천만 원 샤넬 가방, 2,400명 집단 입당, 통일교 자금으로 정치권을 매수한 혐의. 한학자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변호인단이 10명 넘게 앉아 있었고 모두 침묵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지금 그녀가 재판을 받게 된 걸까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요? 81세 노인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오늘 우리는 17세 소녀가 어떻게 통일교의 절대 권력자가 됐는지, 그리고 그 권력으로 대한민국 정치를 샀다가 법정에 서게 된 이야기를 정면으로 들여다봅니다. 이건 단순한 종교 이야기가 아닙니다. 권력과 돈, 그리고 정치가 만나는 지점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실화예요. 이 영상 보시기 전에 무료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구독 누르면 앞으로 사이비 종교에 빠지지 않습니다. 검증된 효과예요. 1943년 1월 6일 평안남도 안주. 한학자가 태어났습니다. 일제강점기 말기였고 한반도는 혼란 속에 있었어요. 한학자의 어머니 홍순애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고 한학자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 터졌을 때 한학자 가족은 월남했어요. 남쪽으로 내려와 힘들게 살았고 한학자는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1960년 한학자가 17세가 됐을 때였어요. 어머니 홍순애가 그녀를 데리고 어느 종교 집회에 갔습니다. 통일교라는 신흥 종교였어요. 그곳에서 한학자는 문선명을 처음 만났습니다. 문선명은 1920년생으로 당시 40세였어요. 한학자보다 23세나 많았습니다. 문선명은 이미 2번의 결혼과 이혼을 거친 상태였고 통일교를 창시해 빠르게 세력을 키우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을 재림주 메시아, 신의 독생자라고 선언한 인물이었습니다. 문선명이 한학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을 제안했어요. 당신이 참어머니입니다. 17세 소녀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선언이었습니다. 어머니 홍순애는 이미 통일교 신도였고 교주님의 선택이라는 말 앞에서 딸의 의사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1960년 4월 11일 한학자와 문선명은 결혼했습니다. 통일교에서는 이를 성혼식이라고 불렀고 수백 명의 신도들이 참석했어요. 17세 신부와 40세 신랑, 23세 나이차. 당시 언론은 이 결혼을 크게 다뤘고 일부는 충격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통일교 내부에서는 신의 뜻이라고 받아들여졌어요. 한학자의 인생은 그날부터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결혼 후 한학자는 14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칠남 칠녀. 장녀 문예진 1960년생, 장남 문효진 1962년생, 차남 문흥진 1964년생, 삼남 문현진 1969년생, 사남 문국진 1970년생, 오남 문권진 1975년생, 육남 문성진 1978년생, 칠남 문영진 1979년생, 그리고 7명의 딸들. 한학자는 17세부터 40세까지 23년 동안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인생을 바쳤어요. 통일교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1960년대부터 일본, 미국, 유럽으로 교세가 확장됐고 문선명은 국제적인 종교 지도자가 됐어요. 한학자는 항상 문선명 옆에 서 있었습니다. 통일교 대규모 행사에서, 해외 순방에서, 각종 집회에서. 그녀는 말이 많지 않았고 항상 문선명을 따랐어요. 신도들은 그녀를 참어머니라고 불렀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문선명에게 있었습니다. 한학자는 조용한 여인이었고 자녀 양육과 통일교 행사 참석이 그녀의 역할이었어요. 1970년대
문선명은 미국으로 활동 무대를 옮겼습니다. 반공운동에 선봉에 섰고 닉슨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어요. 공화당 인사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고 1982년에는 워싱턴 타임스를 창간했습니다. 한학자는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문선명을 보좌했어요. 1982년 문선명이 미국에서 탈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13개월 동안 교도소에 수감됐을 때도 한학자는 묵묵히 그를 기다렸습니다. 50년 동안 한학자는 문선명의 그림자였어요. 말없이 따르는 아내, 14명 자녀의 어머니, 통일교 신도들 앞에 서 있지만 실질적 권력은 없는 여인. 그런 그녀가 완전히 달라지는 순간이 왔습니다. 2012년 9월 3일 문선명이 세상을 떠났어요. 문선명이 남긴 것은 단순한 종교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통일교는 종교를 넘어 거대한 글로벌 기업이었어요. 한국청심병원, 청심국제중학교고등학교, 청심평화월드센터, 선문대학교, 세계일보, 일화, 통일그룹 식품, 제약, 건설, 미국, 워싱턴 타임스, UCI 통일교 산하재단, 각종 부동산, 일본, 거대한 헌금 조직, 수천억 원대 자금줄, 기타, 남미, 유럽, 아시아 각지의 호텔, 리조트, 관광단지. 외부 전문가들은 통일교의 총 자산을 최소 수조 원에서 최대 30조 원으로 추정했어요. 문선명은 종교 지도자이자 기업 총수였고 정치적 로비스트였으며 국제적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2012년 9월 3일 9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후계자는 누구인가? 문선명은 생전에 명확한 후계자를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14명의 자녀 중 누가 제국을 이어받을지 아무도 몰랐어요. 장남 문효진은 1984년 교통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났고 차남 문흥진도 1999년 사망했습니다. 남은 아들들, 삼남 문현진 통일교 해외재단 총괄, 사남 문국진 통일교 미국 지부, 칠남 문영진 통일교 후계자로 지목됐다가 실각. 누가 통일교를 이어받을 것인가? 그리고 한 명이 있었어요. 69세 한학자. 50년 동안 조용했던 여인. 문선명의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2012년 9월 통일교 본부는 혼란에 빠졌어요. 지도부는 긴급회의를 열었고 후계 구도를 논의했습니다. 일부는 삼남 문현진을 후계자로 추천했어요. 문현진은 미국에서 통일교 해외재단을 총괄하며 거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한 인물이었고 문선명 생전부터 후계자 후보로 거론됐던 사람이었습니다. 일부는 칠남 문영진을 지지했어요. 문영진은 2008년 문선명에 의해 통일교 후계자로 공식 선포됐던 인물이었지만 이후 실각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었어요. 통일교 재단의 이사장은 한학자였습니다. 한국 내 주요 자산 청심병원, 청심평화월드센터, 선문대학교, 세계일보의 실질적 관리권도 한학자가 쥐고 있었어요. 며칠 뒤 통일교 지도부 회의. 한학자가 입장했습니다. 그녀는 단호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고 침착하게 말했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교단을 이끕니다. 일부 지도부는 놀랐습니다. 참어머님, 하지만 아직 후계 구도가. 한학자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참아버님 문선명께서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참부모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바로 저 참어머니입니다. 저는 참아버님과 함께 이 교단을 만들었고 50년을 함께했습니다. 누구보다 통일교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아직 어립니다. 경험도 부족합니다. 제가 책임지고 교단을 이끌겠습니다. 반대 의견은 없었습니다. 한학자가 재단 이사장이었고 실질적 자산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한학자는 통일교의 새로운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곧바로 폭탄 선언을 했어요. 2014년 한학자는 통일교 대규모 집회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나는 독생녀입니다. 신도들은 술렁였어요. 문선명은 평생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나는 신의 독생자다. 메시아다. 재림주다. 즉, 문선명은 신의 유일한 아들이고 구원은 그를 통해서만 온다는 게 통일교의 핵심 교리였어요. 그런데 그 아내였던 한학자가 자신을 독생녀, 즉 신의 유일한 딸이라고 선언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교리 해석이 아니었어요. 문선명과 동급의 신격화였습니다.
한학자는 더 나아갔어요. 참아버님 문선명은 독생자로 오셨지만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독생녀인 제가 와야 완성되는 겁니다. 참아버님은 타락한 혈통에서 태어나셨지만 저는 무원죄로 태어났습니다. 이 말은 문선명조차 불완전했다는 뜻이었고 한학자만이 완전한 구원자라는 의미였어요. 통일교 내부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신도들은 참어머님의 말씀이 곧 진리라고 외쳤지만 일부는 이건 아니다라고 반발했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삼남 문현진이 첫 번째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2015년 문현진은 미국에서 성명을 발표했어요. 어머니가 아버지의 가르침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독생녀 교리는 아버지께서 평생 한 번도 말씀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불완전한 존재로 격하시키고 자신만을 완전한 구원자로 세우고 계십니다. 이건 통일교의 근본 교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문현진은 통일교 미국 재단 UCI를 거점으로 독자적인 조직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는 진정한 통일교를 표방하며 한학자와 완전히 갈라섰습니다. 칠남 문영진은 더 과격했어요. 2015년 문영진은 아예 통일교에서 나가 세계평화통일성 전생추어리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에 본부를 두고 신도들에게 총기 소지를 권장하는 등 강경한 노선을 걸었어요. 문영진은 공개적으로 한학자를 비난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지웠습니다. 통일교를 다른 종교로 만들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배신자입니다. 사남 문국진도 형제와 함께 한학자를 비판했어요. 통일교는 세 파로 쪼개졌습니다. 한학자 본진, 문현진파, 문영진 문국진 형제파. 법정 싸움도 벌어졌어요. 미국, 한국, 일본에서 동시에 소송이 진행됐고 재산을 두고 형제들이 서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승자는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한학자가 통일교 본진과 주요 자산을 모두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청신병원, 청신평화월드센터, 선문대학교, 세계일보, 일화. 핵심 자산은 전부 한학자 손에 있었습니다. 반대파 자녀들은 결국 밀려났고 한학자는 통일교의 절대 권력자가 됐어요. 통일교 행사에서 그녀는 황금빛 왕관을 쓰고 나타났습니다. 신도들은 그녀 앞에 엎드려 절했고 참어머님, 독생녀, 메시아라고 외쳤어요. 50년 동안 조용했던 여인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여왕이었어요. 그리고 그 여왕은 다음 목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 2021년 말 한학자는 통일교 핵심 간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서울 용산 통일교 본부 회의실. 한학자가 입을 열었어요. 내년 대선이 우리 교단의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윤영호 전 세계 본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윤영호는 통일교의 실질적인 2인자였고 한학자의 최측근이었습니다. 한학자가 계속 말했어요. 문재인 정부는 우리를 탄압했습니다. 일본에서 아베 총리가 저격당한 이후 통일교에 대한 시선이 싸늘해졌어요. 하지만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다릅니다. 보수 정권은 우리에게 우호적입니다. 1980년대부터 우리는 보수 정치인들과 함께했어요. 윤석열을 도와주세요. 그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 교단의 미래가 열립니다. 윤영호가 물었습니다. 총재님, 구체적으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한학자가 답했어요. 표, 조직, 자금.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하세요. 그리고 당선 후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야 합니다. 캄보디아 개발 사업, YTN 인수, UN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비례대표 국회의원. 모두 우리 교단이 오래 추진해온 프로젝트들이에요. 윤영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총재님. 제가 책임지고 진행하겠습니다. 2022년 1월 윤영호는 두 개의 루트를 만들었어요. 하나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하나는 김건희 여사. 투트랙 작전이었습니다. 2022년 1월 5일 오후 3시 서울 강남의 한 호텔 커피숍.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검은 가방을 들고 도착했습니다. 가방은 무거워 보였어요. 잠시 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들어왔습니다. 권성동은 강릉 지역 다선 의원이었고 당시 윤석열 캠프의 핵심 인물이었어요. 두 사람은 조용한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윤영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의원님,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닙니다. 본부장님께서 급히 만나자고 하셔서.
무슨 일이신가요? 윤영호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렸어요. 의원님, 이건 우리 교단의 진심입니다. 권성동이 가방을 열어봤습니다. 현금 1억 원이 깔끔하게 다발로 묶여 있었어요. 권성동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본부장님, 이건 윤영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의원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 교단을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오랫동안 준비해온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캄보디아 대규모 개발 사업은 정부 지원이 필요합니다. YTN 인수도 정부 승인이 필요하고요. UN 제5사무국을 한국에 유치하는 것도 우리 교단의 수건 사업입니다. 정부가 나서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취임식에 우리 총재님을 초청해 주십시오. 이건 우리 교단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권성동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영호가 미소를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의원님. 우리 교단은 의원님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며칠 후 윤영호는 한 학자에게 보고했습니다. 총재님, 권성동 의원과 만났습니다. 1억 원을 전달했고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기로 약속했습니다. 한 학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했어요. 권성동 의원은 윤석열 캠프의 핵심입니다. 그가 움직이면 많은 것이 가능해질 거예요. 하지만 한 학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윤영호 본부장님,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총재님? 김건희 여사에게도 접근하세요. 대통령 부인은 권성동 의원보다 더 강력한 루트입니다. 윤영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총재님.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2022년 3월 4월 통일교는 또 다른 작전을 진행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거예요. 통일교는 교단 자금 1억 4,400만 원을 여러 명의 의원들에게 나눠서 후원했습니다. 한 명당 몇백만 원씩 나눠서 정치자금법 위반을 피하려 한 거였어요. 경기도 모 의원에게 300만 원, 충청도 모 의원에게 500만 원, 경상도 모 의원에게 400만 원. 의원들은 대부분 받았습니다. 후원금이라는 이름으로 합법적인 척 포장됐지만 실제로는 통일교의 조직적인 정치자금 살포였어요. 2022년 3월 9일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통일교 본부는 환호했어요. 이제 우리 시대가 온다. 2022년 7월 윤석열이 대통령에 취임한 지 2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윤영호 전 본부장은 건진법사 전성배를 불렀습니다. 전성배는 종교인이자 정치권 브로커로 알려진 인물이었어요. 그는 오랫동안 통일교와 정치권을 연결하는 중간 역할을 해왔습니다. 서울 용산 통일교 본부. 윤영호가 전성배에게 고급 쇼핑백 2개를 건넸어요. 법사님, 김건희 여사에게 이걸 전해주십시오. 전성배가 쇼핑백을 열어봤습니다. 첫 번째 쇼핑백에는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들어있었어요. 고급 벨벳 케이스에 담긴 목걸이는 반짝거렸습니다. 가격은 6천만 원. 두 번째 쇼핑백에는 샤넬 가방 2개가 들어있었어요. 각각 1천만 원씩 총 2천만 원어치였습니다. 전성배가 물었어요. 본부장님, 이게 8천만 원이 넘는데요? 윤영호가 답했습니다. 우리 교단의 진심입니다. 김건희 여사를 통해 청와대와 연결돼야 합니다. 권성동 의원 루트만으로는 부족해요. 법사님, 김 여사에게 우리 교단의 현안을 잘 설명해 주십시오. 캄보디아 개발, YTN 인수, UN 사무국 유치, 그리고 비례대표 일석. 전성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후 전성배는 김건희 여사를 만났습니다. 장소는 명확하지 않지만 전성배는 고급 쇼핑백 2개를 김건희에게 건넸어요. 여사님, 작은 선물입니다. 김건희가 쇼핑백을 열어봤습니다.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빛났어요. 김건희는 받았습니다. 전성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사님, 통일교에서 몇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캄보디아 개발 사업에 정부 지원이 필요합니다. YTN 인수도 정부 승인이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총선에서 비례대표 일석을 우리 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건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알겠어요. 정부 차원에서 통일교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전성배는 즉시 윤영호에게 전화했습니다. 본부장님, 성공했습니다. 김 여사가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윤영호는 바로 한학자에게 보고했어요. 총재님, 김건희 여사가 우리를 도와주겠답니다. 비례대표 일석도 약속받았습니다. 한학자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잘했어요, 윤영호 본부장님. 이제 우리가 청와대와 직접 연결됐습니다. 우리 시대가 왔어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세요. 국민의힘을 장악하는 겁니다. 윤영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총재님. 2022년 11월, 통일교는 대규모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목표 국민의힘에 통일교 신도 2,400명을 집단 입당시키기. 왜냐고요?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가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윤영호 전 본부장은 통일교 각 지구장들을 소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의 미래가 걸린 작전입니다. 국민의힘에 당원을 최대한 많이 가입시키세요. 2023년 3월 당대표 선거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사람이 당선되어야 합니다. 경기지구장이 물었어요. 본부장님, 당비는 어떻게 합니까? 교단에서 대납합니다. 신도들이 돈 걱정하지 않도록 하세요. 그리고 누구를 지원할까요? 윤영호가 답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입니다. 건진법사 전성배와 윤영호가 나눈 문자 메시지가 남아있어요. 윤영호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전성배 윤심은 변함없이 권성동.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전국에서 통일교 신도들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시작했어요. 경기 강원권 350명, 경남권 280명, 전북권 150명, 충청권 200명, 서울권 400명, 기타 지역 1020명, 총 2,400명. 당비는 통일교 교단 자금으로 대납됐습니다. 각 지구장들은 윤영호에게 매일 보고했어요. 경기 350명 완료, 경남 280명 완료, 서울 400명 완료. 2023년 1월 말 총 2,400명이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하지만 계획에 차질이 생겼어요. 2023년 1월 5일 권성동 의원이 갑자기 당대표 불출마를 선언한 거예요. 윤영호는 당황했습니다. 전성배가 답했어요. 대통령이 권 의원에게 이번엔 나가지 말라고 했답니다. 김 여사가 어차피 대통령을 위한 것이니 도와달라고 하네요. 이제 김기현 의원을 밀어야 합니다. 윤영호는 즉시 방향을 틀었어요. 이제 김기현 의원을 지지하라. 2023년 3월 8일 김기현이 당대표로 당선됐습니다. 통일교는 성공했다고 믿었어요. 권력의 정점. 2023년 상반기 통일교는 권력의 정점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식에 한학자는 초청을 받았어요. 통일교 관계자들은 환호했습니다. 캄보디아 프로젝트도 진행됐어요. 2023년 6월 외교부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통일교 본부를 방문했습니다. 캄보디아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하고 싶습니다. 통일교 측은 대규모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고 정부 관계자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YTN 인수도 논의됐고 UN 제5사무국 한국 유치도 외교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학자는 매일 보고를 받았어요. 총재님, 캄보디아 프로젝트 정부 지원 논의 중입니다. 총재님, YTN 인수 검토 진행 중입니다. 한학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이제 통일교는 정치권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통일교 본부는 축제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2024년 7월 일본에서 터진 폭탄 뉴스가 한국으로 번졌습니다. 2022년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저격한 범인 야마가미 데스야가 통일교의 원한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재조명됐어요. 한국 언론도 통일교를 다시 주목하기 시작했고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김건희 특검이 시작됐어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다가 통일교 커넥션을 발견했습니다. 특검은 전성배를 소환했고 전성배는 진술했어요. 통일교 윤영호 본부장이 지시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6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전달하라고 했어요.
2025년 7월 18일 특검팀은 통일교 본부를 압수수색했어요. 경기도 가평 청신평화월드센터와 서울 용산 통일교 본부, 수십 상자의 서류와 컴퓨터를 압수했고 모든 증거가 쏟아졌습니다. 7월 30일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구속됐어요. 문자 메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총재님께 보고드렸고 윤호하셨습니다. 8월 8일 한학자 총재의 최측근 정원주 비서실장이 소환됐습니다. 9월 3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이 압수수색됐어요. 9월 20일 특검은 한학자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9월 22일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 한학자 총재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했어요. 81세 노인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5시간 동안 신문이 진행됐고 한학자는 혐의를 부인했어요. 저는 정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한국 정치를 잘 모릅니다. 하지만 법원은 믿지 않았습니다. 9월 23일 새벽 1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 81세 한학자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어요. 통일교 창시자 부부가 모두 감옥 신세를 지게 된 불명예였습니다. 문선명은 1982년 미국에서 탈세로 13개월 복역. 한학자는 2025년 한국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 10월 27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어요. 한학자는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나타났고 두 눈을 꼭 감고 있었습니다. 11월 4일 한학자는 안과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일시 석방됐지만 7일 만에 다시 수감됐어요. 11월 14일 한학자 측은 보석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심사 중입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1일 정식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2025년 12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한학자가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들어왔습니다. 검은 코트, 흰 마스크. 81세 노인의 눈가에는 주름이 깊었어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공소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변호인단이 답했어요. 전면 부인합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의 독단적 범행입니다. 피고인은 정치에 관심이 없고 정치자금 제공을 지시한 적도 승인한 적도 없습니다. 특검이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의 모든 불법자금 집행과 로비는 한학자 총재의 승인 없이 움직일 수 없는 구조입니다. 통일교는 절대 권력 체제입니다. 증인으로 나온 통일교 직원이 증언했어요. 윤영호 본부장은 항상 총재님께 보고드렸고 윤호하셨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결정이 한학자 총재의 승인을 거쳤다고 이해했습니다. 재판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한학자의 운명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어요. 한 여인의 파란만장한 인생. 1943년 평안남도 안주에서 태어난 소녀. 1960년 17세에 40세 교주와 결혼. 14명의 자녀를 낳고 50년을 조용히 살았던 여인. 2012년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절대 권력자가 된 여왕. 자녀들과의 권력 투쟁에서 승리하고 독생녀로 신격화된 여인. 2022년 대한민국 권력을 사려고 했던 도박사. 1억 원 봉투, 6천만 원 다이아몬드 목걸이, 2,400명 집단 입당. 2025년 81세의 법정에 선 죄인. 권력과 종교, 그 위험한 동거. 통일교는 하나의 종교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신앙보다 권력과 조직, 자산이 중심이 됐어요. 신을 섬기던 조직이 신을 스스로 만들기 시작하면서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참아버지와 참어머니는 결국 두 개의 왕관이 됐고 그 왕관을 두고 벌어진 싸움은 가족을 갈라놓았어요. 왕자의 난에서 승리한 한학자는 절대 권력을 손에 넣었지만 그 권력으로 정치를 샀다가 결국 법정에 섰습니다. 법정에서 한학자는 무엇을 생각할까요? 17세 소녀였던 그 시절을, 14명의 자녀를 낳던 그날들을, 남편 옆에서 조용히 서 있던 50년을, 아니면 자신이 절대 권력자가 됐던 그 순간을, 독생녀라고 선언했던 그날을, 혹은 1억 원 봉투를 건네라고 지시했던 그 결정을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 수 있어요. 권력과 종교가 만났을 때 그 끝은 언제나 비극이라는 것. 17세 소녀에서 81세 피고인까지 한학자의 인생은 한편의 드라마였습니다.
조용한 여인에서 절대 권력자로, 절대 권력자에서 법정의 피고인으로. 그 결말은 아직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대한민국 권력을 사려 했던 81세 총재의 마지막 도박. 그 도박은 실패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충격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권력과 종교, 그 위험한 동거. 우리는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